전에서 대전의 미인가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모두 3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은 중증 증상을 보여서 원주로 이송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대유행의 진정제 속에 비인가 교육시설의 돌발 집단 감염, 또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확진으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신규 확진자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어제는 354명, 이게 400명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어떤 그 이동의 제한, 그다음에 접촉이 많이 줄어드는 그 이제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네. 환자가 늘어날 요인들이 별로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것은 사망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두 자릿수가 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검사량 자체도 지금 어제는 46,000건 정도인데요. 환자가 줄다 보니까 양성률도 0.7%대로 떨어졌는데 수도권 선별검사소가 이제 최근에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어제만 놓고 보면 양성률이 0.16%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양성률은 0.3%쯤 되니까 절반가량으로 네. 어제 검사를 2만 명 넘게 받았는데 확진 환자가 38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별검사소도 어느 정도 이제 걸러내는 역할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지역은 뭐 그 조금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강원도가 79명으로 상당히 많고요. 네. 수도권 비율은 지금 50%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이제 현장 그 브리핑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대전의 IM 국제학교 집단 감염 이 상황이 지금 심각해 보이는데 홍천까지도 지금 확진자가 번진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홍천 상황은 어제 오후에 나와서 이제 밤새 조금씩 그 보강이 됐는데요. 네. 제가 취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 16일에 학생 38명 그리고 목사 부부 이렇게 40명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종교시설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데 네. 이동 수단은 전용 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는 않았고요. 16일부터 그 시설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이제 IM 선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홍천에 오는 3월쯤에 이제 새로운 선교원을 이제 개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와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학생들이 왔다는 게 있고요. 지금 이제 홍천 군수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이제 수련생이라고 했는데요. 20, 30, 40, 50대 그 연령층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주력은 20대인 거 봐서는 이 대전에 있는 그 비인가 학교는 대개 이제 15세에서 18세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제 그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학생들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을까 지금 추정은 되는데요. 정확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16일부터 지금까지 외부 접촉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대전에 있는 그 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감염된 채로 넘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전원이 다 한 명 빼고는 다 감염됐거든요. 이렇게 감염된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 홍천 내에 동선이나 역학조사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전 IM 국제학교, 이 집단 감염의 경우 학생의 93%가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게 방역수칙 제대로 안 지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도 아직 정확한 그 역학조사 결과는 안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일단 환경적 측면을 보면 이 어린 학생들이 그 기숙사에 입소를 하는데 기숙사가 뭐 한 방에 7명에서 20명 정도가 오고요. 독립된 침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냥 같이 취침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식당에 칸막이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샤워시설이나 화장실도 같이 쓰게 되고 네네. 학생들이 마스크도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설의 초등 대응이 너무나도 한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5일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학생들은 4일부터 순차적으로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12일에 경남에서 온 학생 한 명이 이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대로 방치를 했고요.
22일까지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이 6명이었는데 이 6명의 학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기숙사만 격리를 하고요. 네. 수업은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일단 의심 증상이 나오면 당연히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은 뭐 기본인데 네.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유증 증상이 있었던 학생들은 심지어 부모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열흘, 보름 정도가 지난 동안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검사라든가 조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일에 이 집으로 돌아간 6명 가운데 2명이 네. 전남 순천과 경북 포항에 사는 학생인데 이 두 학생이 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뒤늦게 검사를 해보니까 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7, 8명을 뺀 나머지 전원이 감염이 되는 그런 일. 그러니까 두 가지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대처 측면에서 이것은 뭐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뭐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로 확실히 줄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방역 그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또 이렇게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은 아무래도 방역 당국으로서도 좀 허탈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좀 이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까요? 예, 왜 그 집단에서 그렇게 90%까지 양성이 나올 때까지 그냥 다들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것이 어떤 뭐 잘못된 신념이 있었는지 싶은데요. 특히 젊은 학생들인데도 스스로 신고를 하기도 하고 또 검사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90% 넘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노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 걸려서 거기에 노출돼 가지고는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큰데 이제는 딴 거 없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지키는 사람하고 네.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저렇게 무관심하거나 방심하거나 일부러 내버려두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됐든지 질병청이 됐든지 간에 특별히 단속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9명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27명까지 늘어났는데요. 그 규모로 보자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또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변이는 이제 서서히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이 얘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변이가 생긴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 가까이 왔고요. 영국 바이러스가 전파력만 높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치명률도 높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인정을 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파력만 높아도 환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더 많이 만들어낸 환자들이 같은 치명률이라도 더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네. 근데 치명률까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많은 재앙으로 이어질 텐데 참 큰일이고 그다음에 다행히 이제 영국 바이러스는 변이종이 지금 나오는 백신에 듣는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고 모더나에서 남아공까지 실험을 해보니까 중화항체는 생기지만 양이 적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접종을 다른 걸 하겠다라는 건데 그전에 우리 잠시 말씀 나누었지만 mRNA 백신은 설계도를 간단하게 바꾸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다른 걸 하면은 이제 남아공 변이를 따라갈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변이가 이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백신을 피해가는 바이러스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간단한 설계 변경만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만드는 사이에 또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 사회로는 퍼졌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와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유전체 전장 검사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뭐 10개, 20개 이런 정도 선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인력과 장비, 예산 투입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발생분 중에서 특히 지금 같은 집단 감염 중에서는 반드시 그 중에서 몇 개를 샘플해서 변이종이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검사가 5일, 7일 걸리기 때문에 오늘 발견을 해도 이미 그 바이러스는 돈 지가 일주일이 넘었다 네.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대로 한번 해서 또 우리나라의 실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장 유전체 검사라는 것을 하지 않고는 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변했는지를 보려면 전장 유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전체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다 확인해야 네, 되는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냐 영국이냐를 보기 위해서는 일부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한 2, 3일이면 되는데요. 네. 그것만 하고 있다가 정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속수무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장 유전체 검사를 꼭 반드시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일정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하셨는데 접종이 또 시작되면은 그 백신을 또 피해가는 변이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항체를 만들어주면 그 바이러스를 잡는데요. 항체를 잘 못 만드는 사람들. 그다음에 특별히 바이러스가 항체에 의해서 죽다가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그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나와서 퍼지기 시작하면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번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걱정이 너무 많으면 두려우니까 그러네요. 가능성은 있다 예,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계속 그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니까. 예. 예. 그런가 하면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외국에서는 동물도 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가 됐었는데 국내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보고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진주에 있는 국제기도원이라고요. 예. 거기가 112명이 지금까지 감염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20일에 역학조사반이 들어가서 이제 환경검체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3마리가 있었던 거죠. 이 고양이는 지난해 8월에 거기 들어갔던 그 모녀가 길고양이 1마리를 주워서 이제 길렀는데 새끼 2마리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들도 이제 왜냐하면 그 시설은 이미 폐쇄가 됐기 때문에 고양이를 어딘가 이제 지정된 장소로 가기 위해서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그 새끼 고양이 1마리가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예. 이제 사람과 비슷한 증상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그 애완동물 그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규정에는 애완동물을 검사하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검사가 된 건데. 뭐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선을 긋기는 했죠. 이런 동물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에게 감염은 가능하지만 동물이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는 있어요. 예. 그 필라인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양이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이 바이러스를 사람이 감염됐다고 해서 사람은 아주 가벼운 증상밖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종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에서 그 코로나19가 확인됐다면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네. 반려동물의 이제 첫 감염 사례인데 이 외에도 감염이 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135건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보고가 됐는데 그 동물이 5종이고요. 밍크라는 게 또 있는데 밍크가 제일 심각하다고 합니다. 밍크는 농장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켰는데 이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감염된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이것이 사람에게 직접 감염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한 것은 밍크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게 아니라 밍크를 집단으로 기르던 농장의 환경 자체가 이제 바이러스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라는데 아직까지 무게는 실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이러스 변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 교수님, 지금 뭐 우리나라도 천만 반려동물 시대가 됐는데 이게 뭐 반려동물도 가족 간에도 사실 집에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반려동물까지도 이게 격리라든지 뭐 방역 수칙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좀 걱정이 다 사실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반려동물도 그냥 이게 관상용이 있고 또 늘 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는 기침도 하고 다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막 끼고 같이 자고 또 뽀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밀접 접촉이 일어나면 안 옮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감염병이 있거든요.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병관리본부 있을 때도 국립환경과학원하고 농축산 그 검역본부하고 3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예. 공유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고양이 나온 바이러스도 유전체 전장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이 앓고 있는 거랑 정말 똑같은 건지 아니면 좀 변이가 있는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 변이가 있어도 걱정이지만 똑같다면 과연 고양이가 이렇게 기침해가지고 비말이 떠 있는 걸 사람이 받았을 때 그게 안 걸리겠느냐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격리하는 그런 너무 가까이 끌어안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동물한테 가는 것은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지만 동물이 사람한테 오는 것은 실험은 곤란합니다. 예, 윤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상황이 생긴 이상은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반려동물 역시 그러면 사람이 지키는 그런 방역 수칙에 준해서 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반려동물과도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거리두기를 하고 예, 거리두기를 하고 반려동물이 어떤 증상, 물론 무증상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예. 반려동물은. 그러나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검사를 해야 되고 수의학회 쪽에서는 동물 검사 방법 키트를 그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사한테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반려동물 감염 사례는 사람이 반려동물에 옮긴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독감도 사실은 새한테서 온 거고, 그다음에 신종 독감은 돼지한테서 사람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어떤 벽이 있어서 서로 옮기지 못하기도 하지만 네. 가끔씩 어떤 바이러스들은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그 경험이 쌓이면은 결국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고양이는 그 캣 스크래치 디지즈라고 고양이한테서 사람한테 들어온 병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아지한테서 들어오는 회충병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는 있지만 알고 있다면은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를 좀 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지체 없이 하고 만일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면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사를 같이 하거나 일찍 분리를 하거나 하는 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잠시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고양이는 아니지만은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책시키러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요즘엔 좀 삼가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래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예. 누가 뭐 농담으로 개도 이제 뭐 마스크를 끼워야 되나 네. 착용해야 되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결국 나가서도 자기가 같이 있는 그 가족 범위 외에 다른 그룹들하고 자꾸 만나고 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참고로 저 미국에서 나온 그 대응 방침을 소개를 해드리면 네. 정보성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는 가지 말아라 이런 게 있고요. 네. 동물은 마스크를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그래요? 씌우면 오히려 유해할 수가 있고 네. 또 이런 동물들이 마스크를 쓰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주인이 확진되면 애완동물과 스스로 격리해라 이런 말이 있고 동물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동물병원을 바로 데려가지 말고 수의사 등과 유선으로 일단 통화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예. 가지 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동물 사이에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대응 방침이 있습니다. 예. 이런 준칙도 좀 참고를 하시고 반려동물도 충분히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는 이번 주가 2월 거리두기와 방역 기준을 정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현재 3차 유행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70여 명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300명대 수준은 2단계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겨울철이고 또 혹시 모르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에 대한 완화는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에 이런 걸 고려할 때 이걸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지금 현재 큰 고민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전문가 등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확진자 숫자만으로 본다면은 2단계 수준까지도 이제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위험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부로서는 가장 먼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부분. 이게 사실은 3단계 조치보다도 더 강력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풀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그 5인 이상 그 집합 금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보는데요. 좀 열심히 지키는 사람한테는 너무 과한 조치입니다. 사실은 시간도 많이 됐고 가족끼리 만날 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따로 사는 가족끼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사실은 우리가 3단계 원래 정해놨던 10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좀 완화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완화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올라갈 때는 딱딱 맞춰서 단계에 맞춰서 단계를 격상하는 게 맞지만 내려갈 때는 저는 한 템포씩 좀 늦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장관이 얘기한 것과 같이 300명대는 2단계다. 그럼 이제 2단계를 가겠다고 이제 자꾸 검토를 하실 텐데요. 그것보다는 주평균 환자가 300명 이하가 됐을 때 자신 있게 2단계로 내려야지 조금 내렸다가 또 조금 금방 400명대가 되면 또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기대감이 깨지면 실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덜 지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에 좀 형평성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되는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금 그 키 맞추기 작업을 하면서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 나간다면 좀 완화하면서도 잘 지킬 수 있는 급격한 환자 증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31일까지 강화된 연말연시 방역 조치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그 이후에 이제 검토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인 이상 그 사적 모임 금지는 글쎄 이제 설도 앞두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니 또 이제 뭐 미인가 시설에서 학교 시설에서 나온 집단 감염 이런 거 감안을 하면은 당분간 좀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방역 측면에서는 뭐 5인 이상 계속 가면 제일 좋습니다. 네. 설까지 특히 설이 이제 제일 문제니까요. 계속 가면 제일 좋은데 뭐 다들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가면서 나머지 부분들 정리하면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켜보니까 참 괴롭습니다. 저는 네, 네. 뭐 자식도 좀 만나야 되고 손자도 만나야 되는데 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많이 없다면은 뭐 5인 이상 금지로 가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역 정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일단은 좀 가족이 다 모이기는 조금 번거롭거나 아니면은 조금 방역 측면에서 보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번에는 5인 이상 금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실은 이번 설은 그냥 안 모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예. 단체로 안 모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재복 해설위원,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